여러분은 혹시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투우 복장을 입은 남자가 붉은색 천을 흔들고 소한테 죽창기를 날리는 투우? 머리에 꽃장식을 한 여성이 화려한 발놀림과 손짓으로 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격렬의 춤 플라멩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비드 베컴, 루이스 피구, 호나우두, 크리스티안 호날두 등이 활약한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리오넬 메시가 활약했던 FC 바르셀로나 등이 떠오를 겁니다. FC 바르셀로나 하니 만약 건축이나 문화예술에 약간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20세기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해서 아직도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정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음식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해산물이 들어간 볶음밥인 빠에야까지도 떠올리겠네요. 그러고 보니 스페인 하면 떠올릴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양 수다인입니다. 스페인 하면 앞에서 언급한 몇몇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막상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면 스페인은 선뜻 선택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해요. 지금이야 스페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졌고 실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스페인은 조금은 낯선 곳이고, 스페인도 영국과 같이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 국가인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그 레알이 스페인어에서 로얄, 왕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본거지로 한 왕립 축구단이라는 뜻인데, 왕립이라는 단어를 현존하는 축구단 명칭에 쓴다라는 건 스페인에 아직도 왕가, 왕실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스페인은 마치 조선시대 말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던 것처럼 20세기에 꽤 긴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지냈거든요. 인류의 역사에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 딱 하나만 꼽으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9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거의 유럽 전체가 너 죽고 나 죽자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주축국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치한 스위스 역시 중립국으로서 이 둘의 완충지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스페인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 나라들 중 거의 유일하게 스페인과 포르투갈만이 관련이 없어요. 이 두 국가는 중립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추축국도 연합국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그저 전쟁을 관망했어요. 스페인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기에는 이미 지방골이 씹창아작난 상태였거든요. 말 그대로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쇼핑은 무슨.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인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발생해서 1936년 가까스로 승기를 잡은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1939년 군부 독재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2차 세계대전이 1941년 발생해서 시간적 격차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프랑코 형님이 자국 내 상황이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쉽게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빠진 스페인은 이후 프랑코 형님이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유럽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떨어져서 세국 정책 아닌 세국 정책을 벌였습니다. 프랑코 형님은 사망하기 전부터 왕족인 후안 까를로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하며 공화국에서 왕정으로 복구할 길을 터줬습니다. 그렇게 랑코 형님 이후 스페인의 국가 수장이 된 후안 까를로스는 왕정을 복귀시켰으며 대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고,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제사회로 복귀하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국제사회에 재등장한 역사는 40년이 조금 넘은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무래도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덜 알려졌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유럽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을 먼저 떠올리고 스페인은 좀 쩔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인 강국들로 생각되는 나라들은 19세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인데 스페인은 그 시절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았다. 뭐 이런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강국이 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국주의 국가인데 스페인은 그런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선진국 담론을 연구하신 김종태 박사님은 선진국의 탄생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문명국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고 이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선진국이라는 명칭으로 재포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그렇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선진국의 탄생에서 김종태 박사님은 국내 언론에서 선진국으로 지칭된 국가들의 인용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스페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같이 선진국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인용 빈도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로 거론되는데 스페인은 19세기에 한참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파밍을 할 때 병끝트리를 쳐 맞았어서 결국 오늘날에는 선진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국가가 아니게 돼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19세기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잃어버린 어쩌면 좀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국가들 중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왜 스페인어를 사용하잖아요. 이는 이들 지역이 스페인의 과거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역시 스페인어에서 꽃을 의미하는 플로라에서 기원한 지명이고 미국의 서쪽 지대는 한때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약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필리핀이라는 국가 명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개척한 당시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2세를 따서 펠리페 2세의 땅이라는 뜻으로 The Philippines라고 명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본격 제국주의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부루마블 놀이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갔고 혹은 미국이나 다른 신흥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줘 터져서 식민지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나 잘 나갔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군사력이 막강해서 경제력이 쩐다고 문명국이나 선진국 대우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 다른 부분, 보다 정확하게는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 나라를 문명국 혹은 선진국 등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돈만 많거나 혹은 군사력으로만 좋으면 정은이네 옆에 있는 저 빨간 두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종태 박사님의 선진국의 탄생에서 국내에서 선진국으로 언급된 국가들의 인용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스페인이 선진국으로서 인용되는 건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었고 비록 식민지에서 금과 은을 엄청 파밍해서 이룬 경제력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무식하게 돈만 많은 국가는 아니었었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해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패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에서도 선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고 하면 프랑스를 떠올리잖아요. 이는 프랑스가 문화예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19세기에 영국과 함께 패권을 겨뤘기 때문이에요. 영국 역시 문학이나 연극, 20세기에는 팝 음악을 양분하였으며 독일 역시 20세기 이전 칸트나 헤겔과 같은 철학자나 괴테, 슐러 등의 대문호들을 배출하였으며 무엇보다 베토벤 형님의 고향이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의 바흐나 핸델의 고향이고
낭만주의 시대 때의 슈베르트와 슈만을 비롯하여 브람스, 바그너 등 서양 음악사에서 걸출한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은 죄다 독일 출신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서양 고전음악 공부한다고 하면 죄다 독일로 달려가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20세기 동안에는 미국이 거의 독점적이었고요. 미술의 경우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16세기까지 미술의 중심지는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상업적 이익과 금융자본이 형성되었어요. 대략 1660~70년대부터 서서히 미술의 중심지가 프랑스로 이동하더니 19세기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는 영국이 우세하였지만 문화, 그 중에서도 미술은 압도적으로 프랑스가 우위에 있었으며 전설적인 사회학자죠. 발터 베냐민의 표현대로 파리는 19세기 유럽 전체의 수도 군림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대륙이 폭망함에 따라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중심지도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갔어요. 뉴욕은 전 세계 힙스터들의 성지가 되었죠. 그러던 뉴욕은 1970년대 이후 도시 쇠퇴와 슬럼화를 겪으면서 도시 전체가 쇠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지만 런던이 새로운 미술의 중심지로서 아이러니하게도 부상하게 되었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베를린의 기세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연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던 중국의 베이징 역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술 시장의 판세를 뒤엎고자 하였지만 자본력만으로 베이징이 전 세계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비록 인류의 역사에서 스페인, 그 수도였던 마드리드가 미술의 중심지였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 게 어느 한 사람의 예술가나 특정한 미술 컬렉터가 있다고 그 나라나 혹은 그 나라 전체가 미술의 메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과거의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그리고 오늘날의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이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어느 특정 누군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동시대 미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역시 그러한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페인은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닌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에는 3대 미술관이 있는데 모두 마드리드에 있어요. 첫 번째는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왕비이자 그리스 공주. 지금은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장남인 펠리페에게 선의를 하면서 상황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피아 데뷔라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그녀의 이름을 따 1992년 개관한 국립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미술관은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입니다.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은 독일, 헝가리계 미술 컬렉터인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 남작의 개인 컬렉션을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마지막은 국립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은 살인미술관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컬렉션으로 유명한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살바도르 달리와 후안 미로와 같은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미술에 전혀 관심 없어도 그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도 여럿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의 대표작이자 스페인 내정기관 중 바스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을 폭격한 사건을 표현한 엄청난 크기의 게르니카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티센 보르네미사에는 게르니카 전용 전시실이 따로 있는데 미술관 측에서는 게르니카는 절대 임대나 대여가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프랑코 정권 시기에 발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게르니카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티센 보르네미사는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국립 프라도 미술관은 프랑스 파리의 폼피두 센터와 루브르 박물관의 관계와 유사해요. 폼피두 센터가 현대미술을 다루는 국가 대표 미술관이라면 루브르 박물관은 고대에서 낭만주의,
그러니까 대략 1850년대까지의 국가 소유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역시 현대미술, 프라도는 19세기까지의 미술품을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라도 미술관은 유럽,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 중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컬렉션의 수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보다는 적지만 소장 작품의 면면은 아주 미쳤어요.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작품들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거든요. 프라도 미술관이 스페인에 있다 보니 프라도 미술관이 19세기까지의 스페인이 소유한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피카소나 달리 같은 화가들의 작품은 없다는 건데 딱히 그 이전에 유명한 스페인 미술관은 누가 있지? 아마 서양 미술에 조금 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프란시스코 데 고야나 디에고 벨라스케스 정도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누구나 알만한 화가나 그들의 작품은 아니죠.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지 않나요? 루브르 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리실 테고 모나리자를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심지어 연세가 있으신 베이비 부머 분들도 그림 모나리자는 몰라도 가왕 조용필님의 모나리자라는 노래는 아실 테잖아요. 그런데 다빈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물론 프랑스 땅에서 죽었지만 생애 말년에 잠깐 프랑스에서 살았을 뿐이고 다빈치의 그림을 사랑한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국왕으로 조사된 프랑스와 1세 때문에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는 거고 오늘날 루브르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유럽이 그래요. 프랑스 국가박물관, 미술관이지만 대표 미술품은 다른 나라 출신 화가의 그림이고 그래요. 오늘날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가 루브르를 먹여 살리고 있듯이 스페인도 딱히 다르지 않거든. 피카소 이전에 유명한 스페인 미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결국 스페인 화가들 그림으로만 스페인의 국립미술관이 꾸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유럽에서 내놓으라 하는 화가들의 유명 작품들을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다빈치나 프랑스 출신이 아닌 화가들의 작품들을 본 후배 미술가들이 작품을 베끼고 그걸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테크닉을 익히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서 20세기 초반까지 미술의 중심지로서의 프랑스, 파리의 명성이 쌓였듯 프라도 미술관도 그렇게 구축된 컬렉션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 미술가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는 엄청난 컬렉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듯이 프라도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절대군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루이 14세 시기 왕실이 소장하게 된 미술품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는데 프라도 미술관 역시 스페인 왕실이 소장하던 왕실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면서 성립된 미술관이에요. 다만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르봉 왕조가 개폭망하면서 왕실 소유의 미술품이 강제로 혁명정부로 전환되면서 성립되었지만 프라도 미술관은 순순히 왕실에서 주도해서 재산을 내놓은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옆 나라에서 왕하고 왕비가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가서 대가리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아이쿠 이렇게 하면 내 목도 닭대가리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왕들이 알아서 긴 거죠. 그렇지만 프라도 미술관 역시 스페인 역사에서 걸출한 왕의 유별난 미술에 대한 사랑이 그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루브르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기를 근세, 즉 중세와 르네상스 및 그 이후 시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그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건 스페인 왕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탈취한 것들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었고 주로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약탈품으로 급격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스페인은 유럽의 변방, 1492년을 기준으로 불과 채 100년도 전까지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추출하지 못한 쩌리 국가였는데 단숨에 유럽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결국 스페인의 영광은 채 3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500년대에서
1700년대에 이르는, 즉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 시절은 인류 역사에서 스페인이 역사의 전면에 선 시기였고, 지구상에서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한 말 그대로 존나 잘 나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스페인의 황금시대 부릅니다. 흔히 스페인의 황금시대라고 하면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기부터 1715년까지 대략 200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 시기는 스페인이 유럽의 정치 무대에서 과거의 영국, 오늘날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리더국을 자처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스페인이 서양 미술, 아니 인류 전체의 미술 유산에서 눈부신 족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이 국립 프라도 미술관에 박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미술사 바수다에서는 스페인의 황금시대와 19세기 초반까지 스페인 미술의 주요 순간을 특정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술사 바수다로 준비할 콘텐츠들을 통하여 스페인이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얼마나 잘 나갔으며, 미술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유럽 국가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